자, 이제 정말 수많은 전기차 기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상장하는 기업들도 속속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이 됐는데 과연 이런 경쟁을 뚫고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야 되겠죠. 이 기업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조건들을 좀 봐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저기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일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 테슬라부터 여쭤볼게요.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아크인베스트 캐시우드가 그 2021년 빅 아이디어를 공개하겠다라고 트위터를 올렸었어요. 제가 그 트위터를 쭉 보고 있었는데 가장 밑에 밑에 달려 있는 가장 많은 댓글 가운데 이게 진짜 많더라고요. 테슬라 그래서 얼마까지 보냐.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테슬라 더 오를 거냐, 다 오른 거냐,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시가총액도 굉장히 뭐 작년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죠. 많이 네네. 올라온 게 사실이지만 충분히 이제 뭐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 본인도 이제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제 어떤 잠재력 중에서 특히 이제 FSD가 좀 저평가 갖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FSD라는 거는 기존의 이제 부분 자율주행을 넘어서서 이제 도심이나 다른 조건 하에서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능을 얘기를 한 건데요. 이 기능이 충분히 발현이 되고 밸류에이션을 받는다면은 충분히 이것만 해도 뭐 1조 달러 기업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좀 평가를 했는데요. 이 FSD라는 게 사실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인 완성도도 좀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좀 규제 환경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계 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적용됐을 때 임팩트만큼은 정찰 시장만큼이나 큰 부분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또 하나의 어떤 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중장기적으로 테슬라의 또 하나의 좀 발현될 수 있는 밸류가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도 이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추가적인 업사이드도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테슬라 자동차를 직접 시승해 보시거나 아니면 구매 의향이 있어서 구매 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옵션을 한번 보셨을 텐데 뭐 색깔, 바퀴 이런 옵션 말고 그 900만 원 정도를 내면은 이제 뭔가를 더 해줘요. 그러니까 큰 옵션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나중에 듣고 보니까 900만 원을 미리 내놓으면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독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900만 원을 미리 내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독 서비스로 하게 됐을 때 이건 테슬라에게 어떤 영향인 거예요? 구독 서비스로 한다라는 거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분자율주행 같은 경우를 초기에 이제 패키지로 사용을 하고 나서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추가적인 과금이 되지 않고 있는데 네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테슬라가 초기에 이제 그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가격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면서 이제 구독 모델로 가겠다는 네네.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소비자한테 과금을 했었던 뭐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새로운 영역에 이제 개척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분이 딜러가 아니죠. 그분들은 이제 딜러라고 부르지 않던데 왜냐하면 그분들 직접 팔지는 않으니까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구독 서비스는 뭐 하다가 내가 이번 달에는 운전 안 할 것 같으면 좀 끊었다가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어쨌든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 구독 서비스로 가게 된다면 좀 안정적인 수익을 밑에 깔고 갈 수 있는 그런 좀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좀 그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완전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업으로 넘어간다라는 게 굉장히 좀 근본적인 좀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제조를 해서 차량을 제조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제조업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과부를 하게 되는 뭐 이런 안정적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이라는 건 사실상 제조 원가라는 게 네네. 들어가고 마케팅비라는 게 들어가고 이런 각종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을 수가 없는데 사실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종으로 가게 되면은 마진율이 뭐 20% 30%그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과는 이제 차원이 다른 영업이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굉장히 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의 문제는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요. 자, 그렇다면 애플은 어떨까? 애플이 애플카를 내놓는다고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만 관심을 갖고 있고 시장에서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이제 자동차 업체들은 만약에 우리가 폭스콘처럼 그냥 하청업체가 되면 어떡하냐. 물론 폭스콘이 나쁜 기업은 아니지만 좀 이게 그 글로벌 선도 기업보다는 이제 하청업체처럼 느껴지게 될까 봐 그걸 다 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애플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애플카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애플에서 구체적으로 애플카를 어떻게 앞으로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겠다라고 좀 밝힌 바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는 여러 가지 썰들이 돌고 있죠. 애플이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할 거다 이런 썰들이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이 좀 앞서 있는 상황이다. 뭐 구체적이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것들은 좀 계획이 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감이 좀 앞서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사실 완성차 입장에서는 애플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가는 것이냐, 이게 동반자적인 관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하청업체가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이해득실이 굉장히 많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해야지 이게 애플하고 하는 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좀 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애플카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관련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업체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뭐 이게 현대차나 애플의 이슈도 있었지만 뭐 GM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네네. 협업 관계를 발표를 했고요. 네. 뭐 이제 포드는 뭐 이제 구글하고 그리고 뭐 이제 중국의 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두랑 이제 협력하는 관계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자동차 산업 자체가 커넥티드 카 서비스도 단기적으로 좀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많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는 분명히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현대기아차도 그 대상이 뭐 애플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서 그런 커넥티드카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것은 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서 좀 그런 방향성을 보고선 좀 투자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이제 애플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다. 좀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너무 속단하시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자동차 산업이 점점 더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현대기아차도 그 흐름에 지금 편승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그런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애플카 프로젝트, 그러니까 애플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타이탄 프로젝트였었잖아요. 그럼 네. 우리가 보통 이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고, 뭐 이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은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뭐 성장 가능성이 높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자율주행은 구글이 제일 잘하는 줄 알았지만 결국은 테슬라가 되게 잘하는 걸로 알려졌고, 이렇게 기술력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럼 네. 애플은 어느 정도로 좀 평가되고 있어요, 시장에서? 사실 애플의 기술력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평가할 만한 게 없습니다.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구체적으로 보여준 게 없죠. 뭐 네네. 기본적으로 기술력 평가를 하려면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네네. 어떤 시범 모델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직 뭐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평가할 부분은 없는데 다만 이제 애플이라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자금력이나 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노하우들을 감안했었을 때 애플이 진출하기만 하면은 굉장히 이제 존재감을 내뿜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아직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그 정도도 좀 이른 상황입니다. 그것조차도 네. 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네요. 네. 자, 한 가지만 더요. 분명히 이제 그러니까 자존감 높은 자동차 업체들은 어느 누구도 애플과 이제 협력하기는 좀 꺼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의 위상이 너무 크다 보니. 그렇다면 애플은 과연 어떤 업체를 찾아야 하는 걸까요? 뭐 만약에 애플이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선 네네. 이제는 뭐 진출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협력 파트너사의 브랜드력이 높을 필요는 없겠죠. 네네. 왜냐하면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선 진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다른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하자면은 결국에는 애플이 자기네들이 많은 부분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서포트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자동차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껍질이라거나 아니면 제조 노하우 이런 것들은 OEM 쪽의 어떤 제조 능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많이 언급됐었던 현대차 EGMP 네네.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전기차 영역에서 굉장히 완성도 높은 설계 능력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아예 또 브랜드력이 떨어져서도 그런 것도 안 안 됩니다.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과 그리고 평균 이상의 브랜드력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떤 제조 노하우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현대차 정도 되는 어떤
미들에서 이제 하이 클래스 넘어가려고 네네. 하는 브랜드와 서로 협력을 하는 게 뭐 이해관계가 맞았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기대감이 그쪽에서 특히 더 불었던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워낙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전기차들은 그럼 나중에 우리가 한 10년 후, 그 뒤를 돌아봤을 때 다 성장할 수 있느냐, 다 성공할 수 있느냐를 따져보면 분명 경쟁에서 도태되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전기차 업체들 가운데 성공을 하기 위해서 좀 갖춰야 될 조건들, 이런 조건을 갖춘 기업들을 우리는 좀 바라봐야 된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일단 자체적인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나 모델들을 보유를 하고 있지 않은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죠. 모델을 아직 뭐 출시해본 경험이 아예 없다라든지 아니면은 생산도 자체 생산이 아니라 위탁 생산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좀 검증해야 되는 단계가 굉장히 좀 남아있다고 보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모델 S, 모델 X를 생산하다가 모델 3로 넘어서서 본격적인 양산 단계로 넘어갔고요. 네. 그 단계에서 굉장히 좀 고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자체 생산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눈여겨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시장에서 모델 단계로 넘어가서 경쟁을 한다면은 뭐 기존의 자동차 산업에서 연비가 굉장히 중요했었죠. 네네. 연비가 굉장히 중요했었고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스 시장으로 지금 넘어가는 단계로 왔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야 되고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좀 중요한 앞으로의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전기차 추가적으로는 이제 워낙 이제 충전 인프라가 지금 문제가 좀 되다 보니까 충전 속도도 좀 빨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전반의 어떤 변화의 트렌드는 부분자율 주행 그리고 각종 첨단 전장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이제는 좀 추가적으로 많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기차는 그렇고 요즘에 또 많이 들려오고 있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자동차 반도체의 쇼티지 현상, 그러니까 부족 현상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가 궁금한데 일단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이거예요.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는 사실 경기 민감, 그러니까 경기 회복의 사이클에 맞물려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이들이 주춤거릴 가능성이 좀 저는 가장 궁금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쇼티지 때문에 주춤거리지는 않을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네. 이게 차량용 반도체로 인한 이슈가 작년 11월 달부터 좀 불거지기 시작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1분기까지도 지금 어떤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길어지면 이제 2분기까지도 이제 상반기 내내 이제 그걸로 인한 생산 차질이 좀 있을 걸로 지금 많이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동차 산업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던 부분이 일단은 공급이 부족을 해지다 보니까 이제 신차 가격하고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당연히 이제는 가격이 오르는 거죠. 완성차들의 수익성이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재고는 축소되고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실적은 예상보다 좀 잘 나오는 그림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급부로 오히려 가격이 오르면서 완성차 업체들에서 이제 입는 타격은 크지 않고요. 그리고 뭐 특히 이제 몇몇 지역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차량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적었던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생산 차질이 빚었던 게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훨씬 더 적었기 때문에 한국은 오히려 그 틈에 이제 미국 시장이나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좀 늘릴 수 있었던 장점도 있었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아주 이게 큰 타격은 현재로서는 아닌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타격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중고차 가격 지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면서요? 네, 지금 중고차 가격이 작년 3, 4월 달에는 이제 뭐 허츠라든지 이런 렌터카스들이 많이 네네. 이제 파산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중고차 시장에 일시적으로 매물이 나오면서 뭐 매너인지수 기준으로 한 120포인트까지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연초에는 이제 140에서 120까지 빠졌다가 최근에는 160을 넘어서서 굉장히 좀 급격하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신차 쪽에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고차까지도 이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가격 지표 자체는 올라가는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보통 차를 살 때 우리가 대출을 받잖아요. 캐피탈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오토 론을 취급하는 그런 쪽에까지 관심을 가져도 되겠네요. 최근에 이제
그 자동차 회사들의 실적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파이낸셜 법인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GM이나 포드, 뭐 현대차 파이낸셜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미국 시장에서 지금 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고요. 뭐 그에 더해서 이제 중고차 딜러 상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쪽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작년 한 해 동안 뭐 니오라든지 샤오펑 굉장히 뭐 리오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었잖아요. 실제로 판매량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났었고 올해도 좀 계속될 것으로 보이세요? 어떠세요? 올해에도 판매 증가세는 이제 지속이 될 걸로 보입니다. 뭐 3, 4 모두 올해 2배 이상, 100% 이상 성장률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1월 달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보게 되면은 15만 1,000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300% 가까이 증가를 한 거기 때문에 4배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이제 뜨겁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3사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중국 로컬에서 판매가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시장에서 성장이 높다라는 건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는 주가들이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원인을 보게 되면 이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이용을 해서 차량을 네. 판매하겠다라고 네네. 발표를 하고 나서부터 시장에서 이제 또 다른 좀 우려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위안화로 환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나 네네. 혹은 거의 이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선 테슬라가 판매를 나선다고 했었을 때 이런 전략들을 중국 업체들이 따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그렇죠. 않느냐. 네. 이게 경쟁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한 가지 좀 있었던 걸로 좀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루시드 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뭐 신규로 이제 상장 계획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다른 경쟁자들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쏠리다 보니까 좀 주가는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성장성 이 부분은 뭐 올해도 뭐 100% 이상 성장할 걸로 좀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제가 아까 놓치고 질문을 못 드렸었는데 그러면 테슬라가 그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이세요? 그 부분은 이제 좀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비트코인을 상당히 저가에서 많이 샀기 때문에 뭐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 부분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판매를 확대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선구적인 어떤 입지를 다닐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이는데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모험적인 네네. 시도인 거고 그리고 처음 있는 거다 보니까 일부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비트코인 어떤 리스크에 테슬라에 투자함으로써 노출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우려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판매가 증가한다라는 부분이 검증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죠. 긍정적인 측면하고 리스크적인 측면이 양쪽 다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테슬라 판매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좀 크게 앞으로 주가에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계속 뭐 중국 이야기를 좀 계속 할 텐데 얼마 전에 이제 중국 드론 업체 뭐 기술력으로 따지자면은 굉장히 그 세계 최고라고 꼽히는 이항에 대해서 그 공매도 세력의 리포트 때문에 또 급락하기도 했다가 바로 다음날 또 급반등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신지 좀 전해주죠. 저도 이제 그 기사를 통해서 내용들을 접했는데요. 네. 이제 뭐 수주를 받은 기업이 뭐 설립된 지 뭐 7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네네. 기업이고 이 항에 이제 미리 투자를 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계약의 신빙성이 의심이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공매도 리포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해외 기업에 투자했었을 때 이런 리스크들을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뭐 니콜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네. 이제 이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사실 여부를 좀 한국에 있는 투자들이 확인하기 어려운데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두 회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사실은 굉장히 단기간에 주가가 좀 급등한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니콜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10달러부터 저점에서 시작을 해서 100달러를 단기에 넘었었고 네. 뭐 이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단기에 100달러를 넘어서 10배 이상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이렇게 주가 급등세를 나타면서 굉장히 이제 미래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을 이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정말로 이제 사기냐 아니냐 아니면은 공매도 리포트가 어디까지 진실이냐를 좀 판단하는 거는 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근데 결국은 이제 니콜라는 정말 이게 잘못되었었던 거다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드러났잖아요. 이 항은 좀 분위기가
비슷한가요? 아니면 약간 이게 업계에서 봤을 때 좀 다른 편인가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은 뭐 만약에 공매도 리포트가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네네. 거기 나온 대로 이제 설립된 지 7일밖에 안 된 기업이 자기 어떤 회사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훨씬 큰 규모의 네네. 계약을 4천만 달러라고 나오던데 맺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상당히 이제는 그 계약에 대해서 좀 신빙성에 의문을 좀 가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의 현재는 위상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국내 전기차 시장 굉장히 이젠 빠르게 성장을 해왔는데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이제 중국 시장 말씀드려서 네네. 1월 달에 300% 네.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4배 가까이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15만 대인데 사실은 지금 국내 연간 판매 대수가 10만 대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연간 판매 대수가 10만 대가 안 됩니다. 국내가. 연간 판매 대수. 네. 근데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월 판매 대수가 15만 대를 네네. 넘어서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성장 속도 자체가 이제는 사실 글로벌 선진국 대비해서 뭐 중국도 포함해서 이제는 국내가 좀 빠르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는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거의 보조금 지급 대수가 연간 판매 대수를 좀 이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이제 좀 이제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조금 지급 대수라는 이런 부분들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좀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경쟁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내수 시장을 좀 레버리지 삼아서 이제 네.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조금 성장 속도가 글로벌 대비 좀 둔화되고 있다는 좀 우려가 된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다만 국내 업체들이 국내 시장만 놓고서는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글로벌 업체들을 대상으로 다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국내 시장에만 제한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뭐 해외 업체들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국내 업체 중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아마 아이오닉 5를 공식적으로 론칭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요? 네. 네, 이번 23일 날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23일 날 공개를 하게 된다면은 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자체 브랜드로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냐에 따라서 또 국내 전기차 시장의 위상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게 단순히 납품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네네. 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의 판매량은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지만 아이오닉 5를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해외 시장으로 이제 발을 넓혔을 때 과연 현대차가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낼지는 좀 지켜보자. 뭐 지켜보자는 말이지만 약간 기대가 된다. 이 정도 뉘앙스를 좀 봐도 될까요?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하고 있는 걸로. 네. 하긴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뭐 차박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더불어서 네. 뭐 아이오닉 5의 뭐 운전대 부분에 발받침대가 있다 뭐 이 정도 이야기까지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어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동차와 항상 따라오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배터리주, 국내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다 국내 배터리 3사들의 네.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뭐 수년간 고속 성장을 할 거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가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해죠. 사실 네. 작년부터 국내 배터리사들이 수익성이 가시화되기 시작을 했고 올해 또 얼마만큼 또 수익성 개선이 되느냐 이 부분도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이제는 다 같이 상승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성과에 따라서 또 많이 주가 흐름도 많이 갈리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시장이 이제 개화되기 시작할 때는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이지만 조금 성숙해지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돈 잘 버는 친구들이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대로 지금부터는 실제 큰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 쪽으로 계속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일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